이병 이민우, 너 지금 내 얼굴에서 뭘 보고 있는 거지? 대대장 강철중은 차가운 찻잔을 내려놓으며 민우의 턱을 거칠게 들어 올렸습니다. 살인마의 눈빛? 아니면 내가 죽을 자리? 민우의 주머니 속 30년 전 연쇄살인범의 몽타주가 담긴 신문 조각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고 대대장의 눈과 흉터가 기괴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완벽한 신분 세탁으로 군대의 정점에 선 괴물과 그의 가면을 벗기려는 신병의 목숨을 건 숨바꼭질. 과연 이 폐쇄된 부대 안에서 진실은 빛을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민우 역시 이름 없는 사고사로 사라지게 될까요? 진실은 밝혀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정의를 응원하는 한 걸음을 함께 해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민우의 군번줄이 허리를 숙일 때마다 목 앞으로 흘러내렸어요. 입대한 지 갓 3주, 아직 전투와 끈 묶는 것도 어색한 이병 이민우는 오전 내내 지하 문서고 안에 쪼그리고 앉아 습기 제거 작업을 하고 있었죠. 좁은 공간 안에 곰팡이 냄새와 수십 년 묵은 종이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어요.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다 꺼지기를 반복하는 바람에 이마에 손전등을 묶고 구석구석을 들여다봐야 했죠. 문서고 안에는 동기 박준혁도 함께 있었어요. 박준혁은 선반위 바인더를 하나씩 꺼내 흔들고는 먼지가 날리면 인상을 찡그리며 옆으로 밀어냈죠. 야, 이런 데서 일하는 게 제일 더럽다. 냄새 좀 봐, 진짜. 박준혁이 팔꿈치로 코를 막으며 투덜댔어요. 민우가 바닥에 엎드려 맨 아래 칸 안쪽을 손전등으로 비추며 대답했어요. 불평해봤자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똑같잖아. 그래도 하는 소리지. 진짜 냄새. 손을 더 깊이 뻗은 민우의 손가락 끝에 딱딱하게 뭉쳐진 덩어리가 닿았어요. 당기자 먼지 뭉치와 함께 누렇게 바랜 신문 뭉치 여러 개가 쏟아져 나왔죠. 박준혁이 코를 손등으로 훔치며 말했어요. 뭐야, 저거. 그냥 쓰레기 아냐? 1996년도 신문인데. 선반 보강제로 쓴 것 같아. 폐기함에 던져. 다 쓸모없는 거잖아. 박준혁이 손을 탈탈 털고 다른 선반 쪽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민우도 신문 뭉치를 폐기함 쪽으로 던지려다 손을 멈췄어요. 뭉치 하나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일면이 반쯤 펼쳐졌죠. 굵은 활자 제목이 먼지 사이로 드러났어요. 연쇄 부녀자 납치 사건 주범 몽타주 공개, 전국 수배 발령. 민우가 무릎을 꿇고 앉아 신문을 양손으로 펼쳤어요. 30년 세월에 사과 귀퉁이가 군데군데 뜯겨 있었지만 일면 중앙에 자리 잡은 몽타주는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민우의 눈이 그 얼굴 위에서 멈췄어요. 날카롭게 솟은 광대뼈, 눈 아래가 움푹 들어간 깊은 눈매, 오른쪽 눈끝에서 귀 방향으로 비스듬히 뻗은 흉터. 선 하나짜리 흉터가 아니었어요. 가운데 살이 살짝 솟아오른 꿰매고 아문 봉합 자국이 분명했죠. 민우가 손전등을 가까이 들이밀며 눈을 가늘게 좁혔어요. 몽타주 아래쪽에는 이름과 신체 특징이 나란히 적혀 있었어요. 박창수, 특이사항 오른쪽 눈과 봉합 흉터 약 5cm, 돌출형 광대뼈. 민우가 입속으로만 그 글자들을 읽었어요. 오른쪽 눈과 봉합 흉터. 영상 디자인을 전공한 민우는 사람 얼굴을 볼 때 선과 면과 골격으로 보는 버릇이 있었죠. 수백 장의 이미지를 분석하며 아주 작은 왜곡도 잡아내던 감각이 지금 이 낡은 신문지 위에서 정확히 작동하고 있었어요. 박준혁이 선반 쪽에서 소리쳤어요. 이민우 뭐하냐? 멍 때리지 말고 빨리 해야 점심 먹지. 금방 한다. 입으로만 대답하고 민우는 신문 일면을 반으로 접었어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손놀림으로 전투복 왼쪽 주머니에 밀어넣고 손바닥으로 꾹 눌렀죠. 작업을 마무리하던 무렵 문서고 밖에서 확성기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전 장병은 연병장으로 집합하라. 신임 대대장 취임식을 거행한다. 반복한다. 신임 대대장 취임식이다. 박준혁이 전투모를 고쳤으며 먼저 나서면서 말했어요. 취임식이래. 빨리 나가자. 늦으면 또 기합이야. 연병장에는 이미 전 중대가 도열해 있었어요. 민우도 소대 자리에 끼어 열을 맞췄죠. 가을 햇살이 연병장 위를 하얗게 덮었어요. 사열대 위로 장교들이 하나둘 올라섰죠. 차력 구호와 함께 연병장이 일순간 조용해졌어요. 중령 계급장을 단 장교 한 명이 사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어요. 반듯하게 다린 정복, 군모 아래로 드러난 날렵한 턱선, 직업군인 특유의 걸음새로 마이크 앞에 멈춰섰죠. 경례 구호가 떨어지면서 장교가 군모를 벗어들었어요. 그 순간 가을 햇빛이 오른쪽 얼굴을 정면으로 비추었죠. 민우의 시선이 그 얼굴 위에 박혔어요. 오른쪽 눈끝에서 귀 방향으로 이어지는 선. 가운데가 살짝 불룩하게 솟은 꿰맨 자국이 남은 흉터. 높고 날카롭게 솟아오른 광대뼈. 박준혁이 차렷 자세를 유지한 채 입술만 달싹이며 속삭였어요. 대대장 인상 장난 아닌데. 되게 무서운 사람 같아. 민우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양발은 연병장 바닥에 붙어 있었지만 눈은 사열대 위 그 얼굴에서 단 한 번도 벗어나지 않았죠. 마이크를 통해 낮고 또렷한 목소리가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나는 오늘부로 여러분의 대대장을 맡게 된 강철중 중령이요. 군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맡은 자리를 흔들림 없이 지켜야 하오. 나는 그것을 평생의 원칙으로 삼아왔소. 여러분에게도 그것을 요구할 것이오. 민우가 왼손으로 주머니를 천천히 소리 없이 눌렀어요. 접어넣은 신문 조각의 감촉이 손바닥 안으로 전해졌죠. 강철중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퍼져나가는 동안 민우의 머릿속에서는 신문 속 박창수의 몽타주와 사열대 위, 강철중의 얼굴이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겹쳐졌어요. 취임식이 끝나고 부대가 일과로 돌아간 오후 민우는 행정반 당직 지원을 자청했어요. 동기들이 내무반에서 쉬는 시간을 보내는 사이 민우 혼자 행정반 컴퓨터 앞에 앉았죠. 모니터 불빛이 민우의 얼굴을 파랗게 물들였어요. 인사관리 프로그램 검색창에 이름 세 글자를 천천히 입력했어요. 강, 철, 중. 파일 하나가 열렸어요. 민우의 눈이 줄줄이 흘러내리는 글자들을 빠르게 훑었죠. 출신 학교, 인관연도, 부임 이력, 진급 기록. 그런데 학적 항목 끝에 짧은 비고란이 보였어요. 1996년 3월 동기 대비 임관 시기 지연. 사유 가족관계 증명 서류 보완. 민우가 턱을 당기며 화면에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임관 직전 서류 보완. 고아 출신. 가족관계 증명 서류. 민우가 손가락으로 책상을 아주 천천히 두드렸죠. 고아 출신이라면 확인해 줄 가족 자체가 없어요. 서류를 보완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는 게 아니라 서류를 새로 만드는데 시간이 필요했던 거 아닐까요? 민우가 자료를 닫고 의자 등받이에 기댔어요. 등 뒤에서 행정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죠. 이민우 이병. 목소리만으로도 복도가 좁아지는 것 같았어요. 민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섰어요. 문 앞에 강철중이 서 있었죠. 정복에서 전투복으로 갈아입은 차림이었어요. 눈은 모니터 화면을 향해 있었죠. 강철중이 방 안으로 한 걸음 들어서며 물었어요. 무슨 자료를 보고 있었나? 민우가 자세를 바로잡으며 대답했어요. 내무반 인원 현황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당직 지원 임무입니다. 강철중이 모니터 가까이 다가서서 화면을 내려다봤어요. 화면에는 이미 내무반 인원표가 열려 있었죠. 민우가 강철중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는 순간 창을 바꿔뒀거든요. 강철중이 화면에서 눈을 떼어 민우의 얼굴로 향했어요. 눈이 좋군. 감사합니다. 취임식 때부터 내 얼굴을 유심히 봤더군. 뭐가 그렇게 신경 쓰였나? 민우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처음 뵙는 지휘관이라 인상이 깊어서 그랬습니다. 강철중이 짧게 코웃음을 쳤어요. 웃음인지 비웃음인지 알 수 없는 소리였죠. 내일부터 내 당번병으로 들어와. 민우가 미간을 좁히지 않으려 애쓰며 말했어요. 당번병 임무는 이미 다른 선임이. 내가 바꾸는 거다. 관사 옆방을 쓰게 될 거야. 짐 싸서 오후 안으로 이동해. 강철중이 돌아서서 문을 나섰어요. 복도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난 뒤에도 민우는 한참 동안 같은 자리에 서 있었어요. 관사 옆방으로 들어온 첫날 밤, 민우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강철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몸이 바짝 긴장했죠. 당번병 임무는 단순했어요. 아침 기상 전에 관사 주변을 청소하고 식사를 챙기고 쓰레기를 처리하고 세탁물을 맡기는 것. 그러나 민우에게 그 하나하나가 조각을 줍는 시간이었죠. 사흘째 되던 아침이었어요. 민우가 관사 앞 분리수거함을 정리하다 비닐봉지 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병원 서류 같아 보였죠. 받는 사람 이름은 지워져 있었지만 날짜와 항목은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었어요. 민우가 종이를 펼쳐들고 눈을 가늘게 떴죠. 검진 연령 만 48세 추정. 민우가 고개를 들어 관사 쪽 창문을 바라봤어요. 대대장 강철중은 서류상 나이가 52살이에요. 그런데 병원에서 추정한 나이는 48. 4년 차이. 성형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얼굴이에요. 하지만 뼈와 치아가 말해주는 나이는 속이기가 어렵죠. 민우가 종이를 다시 구겨 봉지 안에 넣었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분리수거함 뚜껑을 닫았죠. 그 순간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쓰레기 분리 잘하고 있나? 민우가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강철중이 관사문 앞에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죠. 슬리퍼 차림이었는데도 소리가 전혀 나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거기 서 있었는지 알 수 없었죠. 강철중이 천천히 걸어오더니 민우의 뒤쪽에 멈춰 섰어요. 그리고 양손을 민우의 어깨 위에 얹었죠. 가볍게 얹은 것 같았지만 민우의 두 어깨가 아래로 눌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강철중이 민우의 귀 가까이에서 낮게 말했어요. 군대에서는 보이는 것만 믿어야 안전해. 보이지 않는 걸 찾으려다 보면 있지도 않은 걸 보게 되거든. 민우가 두 손을 옆구리에 붙인 채 정면을 바라봤어요. 눈꺼풀도 깜빡이지 않았죠. 명심하겠습니다. 강철중이 손을 천천히 거두며 관사 쪽으로 돌아섰어요. 오늘 오후 관사 내부 청소 빠짐없이 닦아. 문이 닫히고 민우는 그제야 숨을 조용히 내쉬었어요. 양 어깨에 강철중의 손바닥 감촉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죠. 목요일 오후 민우는 위병소 앞 보급 차량 도착 시간을 확인하러 정문 쪽으로 걷고 있었어요. 철조망 너머로 국도변 버스 정류장이 보이는 거리였죠. 그때 정류장 옆 그늘에 서 있는 남자 한 명이 눈에 들어왔어요. 예순은 넘어 보이는 나이. 낡은 점퍼의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죠. 남자는 위병소 쪽을 바라보다가 민우와 눈이 마주치자 천천히 철조망 가까이 다가왔어요. 위병 선임이 고개를 내밀며 소리쳤어요. 거기 민간인, 뒤로 물러나십시오. 민간인 출입구역이 아닙니다. 남자가 손을 들어 알겠다는 신용을 하면서도
눈은 민우에게서 떼지 않았어요. 입모양이 움직이는 게 보였죠. 민우는 무슨 말인지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자가 서류 봉투를 가슴 앞으로 들어 올리는 순간 봉투 겉면에 손으로 눌러 쓴 글자가 보였어요. 박창수를 압니다. 민우의 발이 그 자리에 멈췄어요. 위병 선임이 다시 외치자 남자는 뒤로 물러서며 봉투를 점퍼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정류장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죠. 민우는 보급 차량 확인을 마치고 관사로 돌아오는 내내 그 봉투의 글자가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저녁 점호가 끝나고 민우가 관사 옆방 침상에 누웠을 때 부대 밖 국도 쪽에서 짧고 둔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브레이크도 없이 무언가를 치고 지나가는 소리. 민우가 몸을 일으켜 창밖을 내다봤지만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일찍 민우는 관사 앞 차량을 닦다가 멈칫했어요. 강철중이 사용하는 관사 차량의 앞 타이어 홈에 뭔가 끼어 있었죠. 민우가 몸을 낮춰 들여다봤어요. 작은 종이 조각, 그리고 타이어 홈을 따라 굳어가는 검붉은 것. 민우가 손가락 끝으로 건드리지 않고 눈으로만 훑쳤어요. 종이 조각 한쪽에 손글씨가 보였어요. 창수, 96년 여성 3. 민우가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주위를 살폈어요. 관사 쪽 커튼은 아직 닫혀 있었죠. 민우는 전투복 상의 안쪽에서 챙겨온 작은 메모지를 꺼내 종이 조각의 글자를 그대로 옮겨 적은 뒤 메모지를 접어 군번줄 안쪽에 밀어 넣었어요. 오전 일과가 시작되기 전 행정반 앞 게시판에 새 공문이 붙었어요. 박준혁이 게시판 앞에서 민우를 보자 턱짓으로 불렀어요. 야, 어젯밤에 부대 앞 국도에서 뺑소니 났대. 노인 한 명이 즉사했다고. 민우가 게시판 앞으로 다가섰어요. 공문 옆에 붙은 출입 통제 안내문에 사고 지점이 표시돼 있었죠. 어제 그 남자가 서 있던 정류장에서 200m도 안 되는 지점이었어요. 박준혁이 혀를 차며 말했어요. 국도가 어두워서 그런 거 아닐까? 가로등이 없잖아, 거기. 민우가 아무 말 없이 돌아섰어요. 점심 식사 직후 대대장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민우를 부른다는 정갈이었죠. 대대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강철중이 책상 뒤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 컴퓨터 모니터에는 지역 뉴스 화면이 열려 있었죠. 화면 하단에 자막이 흘렀어요. 신원 미상 남성 국도 뺑소니 사고로 사망. 경찰 수사 중. 강철중이 모니터 쪽으로 턱을 가볍게 들며 물었어요. 맞나? 민우가 화면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아침에 게시판에서 공문으로 봤습니다. 어제 위병소 근처에서 수상한 민간인이 배회했다는 보고가 있었어. 혹시 봤나? 민우가 강철중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보급 차량 확인하러 나갔을 때 정류장 쪽에 어르신 한 분 서 계신 건 봤습니다. 특별히 이상한 건 못 느꼈습니다. 강철중이 민우의 얼굴에서 눈을 거두지 않은 채 천천히 몸을 뒤로 기댔어요. 의자가 낮게 삐걱였죠. 그래. 짧은 대답이었어요. 그게 다였죠. 그런데 그 두 글자가 방 안의 공기를 눌러버리는 것 같았어요. 민우의 시선이 책상 위를 스쳤어요. 구석에 놓인 잿더리 안에 검게 탄 종이 재가 쌓여 있었죠. 타다 남은 조각 하나가 재 위에 얹혀 있었어요. 세로로 좁고 얇은 형태. 수척 귀퉁이. 민우가 시선을 거뒀어요. 강철중이 책상 서랍을 열며 무심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부대 근처에서 사고가 났으니 장병들이 동요할 수 있어. 오늘 오후 내무반 정리 상태 점검하고 이상 없으면 보고해. 알겠습니다. 민우가 돌아서서 문 쪽으로 걸었어요. 문 손잡이에 손을 얹는 순간 강철중이 말했어요. 이민우. 민우가 멈춰 섰어요. 군인은 보고 들은 것에 감상을 붙이면 안 돼.
사실만 보고 하는 거야. 알겠나? 민우가 문을 바라본 채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문을 닫고 복도로 나온 민우는 그 자리에서 두 걸음을 걷고 멈췄어요. 군번줄 안쪽에 접어넣은 메모지가 가슴팍에 닿는 게 느껴졌죠. 민우가 손을 전투복 단추 위에 얹었다가 천천히 내렸어요. 월요일 오전 부대 정문 앞에 국방부 마크가 찍힌 검은 차량 한 대가 멈췄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단발머리에 군복을 입은 여성 장교였죠. 계급장은 준이. 왼손에는 서류 가방, 오른손에는 점검 일지를 들고 있었어요. 위병소 당직 사관이 거수 경례를 올리며 말했어요. 국방부 검찰단에서 오셨습니까? 여성 장교가 신분증을 꺼내 내밀며 말했어요. 한지의 준이입니다. 총기 및 탄약 관리 실태 점검 나왔어요. 당직 사관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정문을 열었죠. 한지혜가 행정반 쪽으로 걸어가는 동안 민우는 관사 앞을 쓸다가 그 모습을 눈으로 쫓았어요. 부대에 외부 수사관이 온다는 공지는 없었죠. 갑작스러운 점검이었어요. 오전 내내 한지혜는 무기고와 탄약고를 차례로 돌았어요. 민우는 당번병 임무로 간부 식당 준비를 하다가 복도에서 한지혜와 마주쳤죠. 민우가 먼저 경례를 올리자 한지혜가 목례로 받았어요. 그 짧은 순간 민우의 눈이 한지혜의 왼쪽 손목으로 향했어요. 군복 소매 안으로 반쯤 가려진 팔찌. 은색 줄에 작은 나비 모양 펜던트가 달려 있었죠. 그 나비 모양이 어디선가 본 것 같았어요. 민우가 걸음을 이어가면서 기억을 더듬었어요. 30년 전 신문. 연쇄 납치 사건 피해자 추모 기사. 기사 옆에 붙은 작은 사진 하나. 헌화 앞에 나비 모양 머리핀을 올려둔 유가족의 손. 민우가 복도 끝에서 발을 멈췄어요. 점심 식사 시간이 지나고 오후 점검이 이어졌어요. 한지혜가 행정반에서 자료를 검토하는 동안 민우는 화장실 청소를 핑계로 그 복도를 서성였죠. 세면대 위 거울 뒤쪽 홈에는 민우가 사흘 전부터 숨겨둔 것들이 있었어요. 접어둔 신문 일면, 조각과 타이어 혈흔과 종이 조각 글자를 찍어둔 사진 한 장. 사진은 행정반 복합기로 인화한 뒤 작게 접어 넣은 거였죠. 한지혜가 화장실 입구 쪽 복도를 지나가는 타이밍을 민우는 청소 카트 손잡이를 잡은 채 기다렸어요. 한지혜의 발소리가 가까워지자 민우가 카트를 복도 쪽으로 살짝 밀었죠. 카트가 복도로 나가며 한지혜의 발 앞을 막았어요. 한지혜가 걸음을 멈추며 말했어요. 조심하세요. 민우가 허리를 숙이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준이님. 제가 치울게요. 카트를 당기면서 민우가 접힌 종이 두 장을 한지혜의 서류 가방 옆 손잡이 틈 사이로 밀어 넣었어요. 한지혜의 눈이 아래로 내려왔다가 민우의 얼굴로 올라왔죠. 민우가 낮고 또렷하게 말했어요. 떨어뜨리신 것 같아서요. 한지혜가 서류 가방 손잡이를 내려다봤어요. 종이 두 장이 반쯤 끼워진 채 보였죠. 한지혜가 손을 뻗어 종이를 가방 안으로 밀어넣으며 말했어요. 감사해요. 그게 전부였어요. 두 사람은 각자의 방향으로 걸어갔죠. 저녁 점호가 끝난 뒤 한지혜는 아직 부대에 남아 있었어요. 행정반에서 추가 서류를 검토한다는 명목이었죠. 밤 9시가 넘어 민우가 관사 쓰레기를 처리하러 나왔을 때 관사 옆 담벼락 쪽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한지혜가 담벼락에 등을 기댄 채 서 있었죠. 손에는 민우가 건넨 신문 조각이 들려 있었어요. 한지혜가 민우를 보자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타이어 혈흔 사진은 어떻게 찍은 거예요? 민우가 주변을 한번 확인하고 담벼락 쪽으로 다가서며 말했어요. 관사 차량 세차 임무 때 찍었습니다. 홈에 끼어 있었어요. 한지혜가 신문 조각을 접어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어요.
이 신문은 어디서 났어요? 문서고 습기 제거 작업 중에 나왔습니다. 1996년도 겁니다. 한지혜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뜬며 말했어요. 대대장 얼굴을 직접 보고 이걸 연결한 거예요. 흉터 위치와 골격이 동일합니다. 제가 영상 디자인 전공이라 그 부분은 확신해요. 한지혜가 팔짱을 끼며 담벼락에서 몸을 떼어 민우 앞에 섰죠. 나는 그 사건 피해자의 딸이에요. 민우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한지혜가 말을 이었죠. 어머니가 1996년에 돌아가셨어요. 박창수가 마지막으로 납치한 피해자예요. 나는 그 사람을 잡기 위해 이 일을 시작했어요. 민우가 두 손을 전투복 바지 솔기에 붙이며 말했어요. 그럼 저는 지금 잘 찾아온 겁니까? 한지혜가 짧게 한숨을 쉬고 말했어요. 인사 기록 확인해 봤어요. 진짜 강철중 소위는 1996년 임관 석 달 전에 실종 처리됐어요. 이후 연고자 없음으로 기록이 닫혀 있죠. 지금 저 관사 안에 있는 사람이 그 신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민우가 관사 창문 쪽으로 눈을 돌렸어요. 불이 켜져 있었죠. 한지혜가 서류 가방에서 천으로 감싼 작은 물건 2개를 꺼내며 말했어요. 하나는 초소형 카메라예요. 몸에 부착하는 보디캠이죠. 다른 하나는 무전 수신기예요. 군 보안망을 우회하는 별도 주파수를 씁니다. 민우가 두 물건을 받아 손바닥 위에 올렸어요. 보디캠은 단추 크기였고 수신기는 손가락 2마디 길이였죠. 한지혜가 낮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대대장이 직접 쓰는 물건에서 유전자 샘플을 채취해야 해요. 컵이나 칫솔 같은 것. 가능하겠어요. 민우가 손을 쥐어 두 물건을 감추며 말했어요. 당번병이니까 가능합니다. 한지혜가 민우를 잠시 바라봤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겁나지 않아요. 민우가 쥔 손을 전투복 주머니 안에 넣으며 말했어요. 겁나는 건 저도 모르게 얼굴에 드러나던데 그게 더 무서워요. 한지혜가 가방을 어깨에 걸고 행정반 쪽으로 돌아서며 말했어요. 조심해요. 그 사람은 이미 한 번 죽였어요. 민우가 담벼락에 등을 기대며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손바닥 안에 두 물건의 감촉이 남아 있었죠. 그 주 내내 민우는 강철중이 시키는 일을 토달지 않고 해냈어요. 새벽 5시에 관사 앞을 쓸고 식사를 챙기고 세탁물을 찾아오고 관사 주변 화단 잡초를 손으로 뽑았어요. 강철중이 사소한 것에 트집을 잡아도 민우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다시 했죠. 강철중이 관사 식탁 앞에 앉아 신문을 펼치며 말했어요. 어제 닦은 창문에 얼룩이 남아 있었어. 민우가 허리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다시 닦겠습니다. 세탁물도 마찬가지야. 다림질이 엉망이었어. 죄송합니다. 오늘 다시 하겠습니다. 강철중이 신문 너머로 민우를 올려다봤어요. 그 눈 안에 무언가를 재는 것 같은 빛이 잠깐 스쳤다가 사라졌죠. 됐어. 가봐. 민우가 관사문을 닫고 나오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이 생활을 시작한 지 열흘이 넘었어요. 강철중의 시선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민우를 감시하는 방식이 조금씩 느슨해진 것만은 분명했죠. 처음에는 민우가 관사 안을 청소할 때 반드시 문을 열어두게 했는데 이제는 혼자 안에 들어가도 바로 따라오지 않았어요. 수요일 오전 대대장실 청소 차례가 왔어요. 민우가 청소 카트를 밀고 대대장실에 들어섰을 때 강철중은 자리를 비워 있었죠. 중대장 회의가 오전 내내 이어진다는 걸 민우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민우가 문을 닫고 카트 안 청소용품 아래 숨겨둔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그리고 책상 위를 훑었죠. 강철중이 매일 아침 쓰는 머그컵이 책상 오른쪽에 놓여 있었어요. 안쪽에 커피 자국이 남아 있었죠.
민우가 면장갑을 낀 손으로 컵을 들어 봉투 안에 넣고 봉투 입구를 돌려 닫았어요. 그리고 카트 안가장 아래 칸에 밀어 넣었죠. 책상 서랍 옆 선반에는 강철중이 쓰는 개인 위생용품 가방이 올려져 있었어요. 관사에서 대대장실로 출근하면서 들고 오는 것이었죠. 민우가 가방 지퍼를 열고 안을 확인했어요. 칫솔이 보였어요. 민우가 새 봉투를 꺼내 칫솔 손잡이 쪽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가방 안에 여분으로 들어있던 낡은 칫솔 하나를 원래 자리에 세워뒀죠. 청소를 마치고 나온 민우는 오후 식수 배급 임무를 구실로 행정반 쪽을 지나쳐 주차장 담벼락 옆으로 걸었어요. 한지혜가 이틀 전부터 부대 인근 민간 숙소에 머물며 외부 수사를 이어가고 있었죠. 낮 12시 주차장 쪽 담벼락 배수관 아래 벽돌 틈이 전달 장소였어요. 민우가 무릎을 꿇고 끈을 고쳐 매는 척하며 봉투 2개를 벽돌 틈에 밀어 넣었어요. 그날 오후 늦게 민우의 수신기에서 짧은 진동이 왔어요. 수거 완료를 알리는 신호였죠. 그로부터 나흘이 지났어요. 민우는 관사 앞 화단에 쪼그리고 앉아 잡초를 고르고 있었어요. 가을 햇살이 등짝을 데웠죠. 그때 귀에 꽂아둔 수신기가 진동하며 한지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민우 씨 들려요. 민우가 잡초를 뽑는 손을 멈추지 않으며 낮게 말했어요. 들립니다. 국과수 결과 나왔어요. 대대장 유전자가 박창수와 일치해요. 확정이에요. 민우가 손에 쥔 잡초를 천천히 내려다봤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죠. 한지혜가 말을 이었어요. 이제 공식 체포영장 발부 절차를 밟을 거예요.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그때까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행동해야 해요. 할 수 있겠어요. 민우가 흙 묻은 손을 바지에 닦으며 말했어요.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하면 됩니까? 그래요. 평소랑 똑같이요. 수신기 진동이 끊겼어요. 민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폈어요. 연병장 저편으로 노을이 깔리고 있었죠. 30년 동안 도망 다니던 사람이 이제 열흘도 안 남았어요. 민우는 그 생각을 얼굴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려고 아랫입술을 살짝 깨물었어요. 저녁 식사 후 민우가 관사 쓰레기를 처리하러 나온 시각은 밤 8시가 넘어서였어요. 관사 뒤쪽 담벼락 모서리를 돌던 민우의 발이 멈췄어요. 관사 뒷문 쪽에 강철중이 나와 있었어요. 전화기를 귀에 바짝 댄 채였죠. 민우가 담벼락 모서리에 몸을 붙이고 숨을 참았어요. 강철중의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왔어요. 이민우, 주소는 확인했어. 인천 서구 쪽이야. 민우의 등이 굳었어요. 강철중이 말을 이었죠. 영장이 떨어지기 전에 먼저 움직여야 해. 이번 주 안으로 처리해. 전화가 끊겼어요. 관사 뒷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죠. 민우가 담벼락에 등을 기댄 채 천장 없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쓰레기 봉투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는데 봉투 안 내용물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조차 너무 크게 들렸어요. 인천 서구, 민우의 부모님이 사는 동네였어요. 다음 날 아침 강철중이 관사문을 열고 나오며 말했어요. 오늘 오후에 가족이 면회 왔다는 보고가 들어올 거야. 대기해. 민우가 허리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강철중이 민우의 어깨를 한번 두드리고 대대장실 쪽으로 걸어갔어요. 평소와 다르지 않은 걸음이었죠. 민우는 강철중의 뒷모습이 사라지자 곧바로 수신기를 눌렀어요. 준희님 들려요. 잡음이 섞이더니 한지혜의 목소리가 끊겼어요. 다시 눌렀죠. 잡음만 돌아왔어요. 민우가 수신기를 귀에서 떼어 들여다봤어요. 배터리 표시는 정상이었어요. 주파수가 막혀 있는 거였죠. 오후 2시 행정반에서 정갈이 왔어요.
가족 면회자가 면회실에 와 있다는 연락이었죠. 민우가 면회실로 달려갔지만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면회 기록부에도 이민우라는 이름 옆에 도착 시각만 적혀 있고 면회자 칸은 비어 있었죠. 행정반 병사가 머리를 긁으며 말했어요. 아, 연락이 잘못 간 것 같은데요. 면회 신청 자체가 없었어요. 민우가 면회실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짓 보고였어요. 그날 저녁 야간 훈련 명령이 전 중대에 떨어졌어요. 대대장 지시 사항이었죠. 민우는 당번병 신분이라 훈련 대열에서 빠지는 게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강철중이 직접 민우를 불렀어요. 강철중이 전투모를 고쳤으며 말했어요. 오늘 훈련 구역 지원 임무야. 사격장 표적지 교체 작업 보조해. 민우가 대답했어요. 다른 병사를 보내는 게 원칙 아닙니까? 강철중이 민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가 지정하는 게 원칙이야. 사격장은 부대 경계 안쪽 가장 외진 곳에 있었어요. 민간인 출입 금지 구역이었고 야간에는 조명도 들어오지 않았죠. 민우가 손전등 하나를 들고 강철중의 뒤를 따라 사격장 입구를 넘어섰어요. 훈련 대열은 반대편 야산 쪽으로 빠져나간 뒤였어요. 사격장 안에는 민우와 강철중 둘뿐이었죠. 민우가 수신기를 다시 눌렀어요. 잡음만 들렸어요. 표적지 앞쪽으로 10걸음쯤 걸어갔을 때 손전등이 꺼졌어요. 민우가 손전등을 두드렸지만 불이 들어오지 않았죠. 배터리가 빠져 있었어요. 뒤에서 강철중의 발소리가 멈췄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강철중의 목소리만 들렸어요. 손전등이 말을 안 듣나? 민우가 돌아서며 말했어요. 배터리가 없습니다. 그렇군. 딸깍 소리가 났어요. 탄창이 걸리는 소리였죠. 민우의 발이 땅을 박찼어요. 어둠 속으로 옆으로 구르며 표적지 기둥 뒤로 몸을 던졌어요. 총성이 사격장을 갈랐죠. 사격장 스피커에서 강철중의 목소리가 울려 나왔어요. 스피커를 통해 퍼지는 목소리는 사방에서 들리는 것처럼 방향을 알 수 없게 만들었어요. 도망쳐봐야 벽이야. 담벼락이 사방이거든. 민우가 표적지 기둥에 등을 바짝 붙이고 숨을 죽였어요. 다리가 떨렸지만 발바닥에 힘을 줘서 눌렀죠. 이 사격장 안에서 사고 나는 건 한순간이야. 실탄 오발 사고. 신병이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잃어서 생긴 일로 처리되는 거야. 아주 간단해. 스피커 소리가 잠깐 끊겼어요. 총성이 다시 울렸어요. 기둥 위쪽에서 흙먼지가 쏟아졌죠. 민우가 몸을 웅크려 옆으로 굴렀어요. 머릿속에서 한지혜의 말이 떠올랐어요. 보디캠 예비 전송망은 특정 고지 위에서만 작동해요. 사격장 안에 관측 타워가 있으면 그 위가 맞아요. 민우가 어둠 속으로 시선을 들었어요. 사격장 끝 모서리에 관측 타워 실루엣이 하늘을 배경으로 희미하게 보였어요. 5층짜리 철제 타워였죠. 총성이 3번째로 울렸어요. 민우가 기둥에서 뛰어나와 사격장 바닥을 달렸어요. 어둠 속을 직선으로 내달렸죠. 총소리가 뒤따라왔어요. 흙이 발밑에서 튀었어요. 타워 철제 계단에 손이 닿았어요. 민우가 난간을 잡고 계단을 올랐어요. 발소리가 철판 위에서 울렸죠. 올라갈수록 바람이 강해졌어요. 아래에서 강철중의 발소리가 타워 입구를 향해 왔어요. 민우가 계단 4개를 한꺼번에 올라 최상층 관측대에 올라섰어요. 난간을 잡고 몸을 낮췄죠. 아래에서 강철중의 목소리가 올라왔어요. 어디까지 올라가려고? 거기서 내려오면 끝나는 거야. 민우가 전투복 안쪽에서 보디캠을 꺼내 전원 버튼을 눌렀어요. 빨간 불이 들어왔다가 꺼졌죠. 다시 눌렀어요. 빨간 불, 노란 불, 초록 불, 초록 불이 켜지자 민우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신호가 잡혔죠. 초록 불빛이 손바닥 안에서 깜빡였어요. 민우가 보디캠을 난간 위에 올려 아래쪽을 향하게 고정하고 전투복 단추로 눌러 세웠죠. 타워 아래에서 강철중의 발소리가 철제 계단을 울렸어요. 한 칸, 두 칸. 천천히 올라오는 소리였죠. 서두르지 않는 걸음이었어요. 민우가 어디에도 갈 곳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죠. 민우가 난간에 등을 기대고 숨을 골랐어요. 다리가 떨리는 걸 멈출 수 없었지만 손은 가만히 뒀어요. 강철중이 관측대 계단 입구의 모습을 드러냈어요. 소총을 옆구리에 낀 채였죠. 어둠 속에서도 오른쪽 눈과 흉터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강철중이 천천히 관측대 위로 올라서며 말했어요. 여기까지 올라왔으면 대단한 거야. 인정해. 민우가 난간에 등을 붙인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강철중이 소총을 들어 민우 쪽을 겨누며 말했어요. 그 눈이 문제였어. 처음 취임식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민우가 강철중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30년 전 신문 몽타주 보고 알아봤습니다. 그게 너한테 무슨 소용이야. 여기서 끝나는데. 강철중이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말했어요. 군에 들어오기 전에 뭘 전공했다고 했지. 영상 디자인입니다. 강철중이 짧게 웃었어요. 아까운 재능이군. 살았으면 잘했을 텐데. 민우가 두 손을 난간 위에 얹으며 말했어요. 박창수가 맞습니까? 강철중의 표정이 잠깐 굳었어요. 그리고 다시 풀렸죠. 오히려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어차피 여기서 끝날 거니까 말해줄게. 맞아. 민우가 시선을 내리지 않으며 말했어요. 강철중 소위는 어떻게 됐습니까? 강철중이 소총을 민우의 가슴 높이로 올리며 말했어요. 1996년 3월. 경찰 포위망이 좁혀오던 때야. 연고가 없는 고아 출신 육사생도가 눈에 들어왔어. 마침 나랑 체형도 비슷했고 시신은 강하고 뻘밭에 묻었어. 30년 동안 아무도 못 찾았지. 강철중이 말을 이어갔어요. 성형은 부산 쪽 돌팔이한테 맡겼어. 흉터는 지우려다 오히려 모양이 달라진 거야. 그게 이렇게 발목을 잡을 줄은 몰랐지. 강철중이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며 말했어요. 지문 전산화 되기 전에 신분을 바꾼 거야. 군대는 폐쇄적이고 위계가 명확해. 계급이 높아질수록 아무도 의심하지 않더군. 30년이 지나도록 완벽했어. 민우가 난간 위 보디캠 쪽으로 눈을 아주 잠깐 내렸다가 강철중의 얼굴로 돌아오며 말했어요. 피해자가 몇 명입니까? 신문에 났잖아. 다 기록돼 있어. 직접 듣고 싶습니다. 강철중이 민우를 한참 바라보더니 소총 개머리판을 바닥에 툭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8비야. 1994년부터 1996년까지. 마지막은 1996년 2월이었어. 관측대 위 바람이 거세게 지나갔어요. 강철중이 다시 소총을 들어올리며 말했어요. 충분히 들었지. 이제 끝내자. 그 순간이었어요. 사격장 하늘 위로 흰 불빛이 터졌어요. 조명탄이었죠. 하나가 아니었어요. 세 개가 연달아 터지며 사격장 전체를 한낮처럼 밝혔어요. 강철중이 반사적으로 눈을 가리며 몸을 돌렸어요. 사격장 담벼락 네 방향에서 헌병대 차량 전조등이 일제히 켜졌죠. 확성기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무기를 내려놓고 양손을 들어라. 반복한다. 무기를 내려놓고 양손을 들어라. 강철중이 굳은 채로 사격장 사방을 돌아봤어요. 차량 6대, 헌병 20명 이상, 전부 총구를 타워 위쪽으로 겨누고 있었죠. 강철중의 소총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 눈이 민우에게 돌아왔죠. 민우가 난간 위 보디캠을 집어들어 강철중의 얼굴 정면으로 향하게 들었어요.
초록 불빛이 아직 깜빡이고 있었죠. 강철중이 낮게 말했어요. 처음부터 이걸 노린 거야. 민우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강철중의 손에서 소총이 철제 바닥 위로 떨어졌어요. 금속 소리가 크게 울렸죠. 헌병대 대원 4명이 타워 계단을 올라왔어요. 강철중의 양팔을 잡아등 뒤로 꺾었죠.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관측대 위에서 짧고 분명하게 울렸어요. 헌병 대원 하나가 강철중의 뒤를 잡으며 말했어요. 내려가겠습니다. 강철중이 계단을 내려가기 직전에 민우를 돌아봤어요. 표정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분노도 낭패도 후회도 보이지 않았죠. 그저 오래된 무언가가 꺼져버린 눈이었어요. 민우가 그 눈을 마주보며 자리를 지켰어요. 조명탄이 하나씩 꺼져가는 동안 사격장 아래에서 한지혜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하지 않고 직접 올라왔어요. 이민우 씨, 내려와요. 민우가 난간을 잡고 계단 쪽으로 발을 옮겼어요. 첫 계단을 딛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난간을 두 손으로 잡고 한 칸씩 내려갔죠. 사격장 바닥에 발이 닿았을 때 민우의 무릎이 꺾이며 한쪽 발로 땅을 짚었어요. 한지혜가 다가와 민우의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다친 데 없어요. 민우가 땅에 짚은 손을 천천히 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없습니다. 헌병 차량 쪽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강철중이 탄 차였죠. 한지혜가 차량이 멀어지는 쪽을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자백은 전부 송출됐어요. 피해자 수 강철중 소위 살해 경위, 시신 유기 장소까지 전부요. 민우가 보디캠을 한지혜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초록 불이 들어온 순간부터 다 보낸 겁니까? 처음부터 끝까지요. 민우가 사격장 바닥에 시선을 내렸어요. 총알이 박힌 자국들이 조명탄 빛 아래 선명했죠. 한지혜가 민우 옆에 서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수고했어요. 박창수의 신분 세탁 전말이 전국 뉴스 첫 화면을 장식한 건 체포 이틀 뒤였어요. 30년간 군 중령으로 복무한 연쇄살인마. 피해자 8명. 살해한 육사생도의 신분을 도용한 경위. 강하구 뻘밭에 묻힌 진짜 강철중, 소위의 유해 발굴 작업 착수. 뉴스 앵커가 그 내용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부대 안은 조용했어요. 내무반 텔레비전 앞에 모여 앉은 장병들 중 누구 하나 말을 꺼내지 않았죠. 박준혁이 화면을 보다가 민우 쪽을 힐끔 바라봤어요. 민우가 시선을 느끼며 말했어요. 왜? 박준혁이 눈을 피하며 말했어요. 아니, 그냥 내가 다 한 거잖아. 나 혼자 한 거 아니야. 박준혁이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하더니 말했어요. 그래도 무섭지 않았어. 진짜로. 민우가 화면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말했어요. 무서웠어. 엄청. 군 검찰단 조사는 일주일 넘게 이어졌어요. 민우는 조사관들 앞에서 처음 신문 조각을 발견한 순간부터 사격장 관측 타워 위에서 보디캠 전원을 켜던 순간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진술했죠. 진술이 끝날 때마다 조사관들이 서류를 넘기는 소리만 방안을 채웠어요. 조사 마지막 날 한지혜가 조사실 복도에서 민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창가에 기대어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다가 민우가 나오자 고개를 들었죠. 한지혜가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말했어요. 진술 다 끝났어요. 네. 일주일 만이네요. 한지혜가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강하구에서 유해 일부가 나왔어요. 진짜 강철중 소위 거예요. 가족이 없으니 국가에서 수습하기로 했어요. 민우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함께 바라봤어요. 한지혜가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 산소에 가서 얘기해 줄 거예요. 30년 걸렸다고. 복도가 잠깐 조용해졌어요. 민우가 말했어요.
준희님은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지혜가 가방 끈을 고쳐 매며 말했어요. 일은 계속해야죠. 박창수 하나 잡았다고 끝난 게 아니니까.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명예 저녁 처리는 그로부터 열흘 뒤에 났어요. 대대 인원이 연병장의 도열한 가운데 진행된 작은 행사였죠. 민우는 계급장을 반납하고 전투복 대신 사복을 입고 부대 정문을 나섰어요. 한지혜가 정문 앞 차량 옆에 서 있었어요. 민우가 걸어오자 한지혜가 말했어요. 잘 나왔어요. 배웅은 안 해도 됩니다. 배웅이 아니라 마지막 전달 사항이 있어서요. 한지혜가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저녁 확인서랑 포상 관련 서류예요. 집에 가서 잘 보관해요. 민우가 봉투를 받아들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한지혜가 차 문을 열며 말했어요. 잘 살아요, 이민우 씨. 차가 출발하고 민우는 정문 앞에 혼자 섰어요. 국도 쪽으로 버스가 지나갔죠. 그 정류장 앞에서 서류 봉투를 들고 서 있던 노인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어요. 민우가 눈을 한번 감았다 뜬고 걸음을 옮겼어요.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 어머니가 미역국을 끓였어요. 아버지는 밥상 앞에서 말없이 민우의 얼굴만 바라보다가 숟가락을 들며 말했어요. 많이 힘들었겠구나. 민우가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말했어요. 아니, 별로. 어머니가 민우 쪽으로 밥그릇을 밀며 말했어요. 뉴스에서 다 봤어. 무서웠을 텐데 왜 혼자 그걸 다 했어. 민우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혼자 한 거 아니에요. 도와준 사람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눈을 붉히려다 숟가락을 들며 말했어요. 밥이나 먹어. 일상은 천천히 돌아왔어요. 학교 복학 준비를 하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밥을 먹고 익숙했던 거리를 걸었죠. 그런데 지하철에서 맞은편 사람의 얼굴을 볼 때마다 민우의 눈이 자동으로 움직였어요. 광대뼈의 높이, 눈끝의 선, 흉터가 있을 만한 자리,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사람 얼굴, 버스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중년 남자의 옆 얼굴, 편의점 계산대 너머의 얼굴. 민우가 스스로 그 버릇을 알아채고 시선을 내릴 때마다 자신이 무언가를 계속 찾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찾고 싶지 않아도 눈이 먼저 움직였죠. 복학 서류를 정리하던 어느 저녁 민우가 짐 박스 안을 뒤지다가 손끝에 딱딱한 것이 닿았어요. 꺼내보니 얇은 수첩이었죠. 갈색 가죽 표지에 모서리가 달아 있었어요. 민우가 수첩을 들여다봤어요. 관사에서 강철중의 개인 물품을 정리하다가 바닥에 떨어진 걸 주운 뒤 군번줄 파우치 안에 넣어둔 채 잊고 있었죠. 민우가 수첩 표지를 넘겼어요. 첫 장에는 날짜와 함께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어요. 강철중, 1996년 3월 확보. 두 번째 장을 넘겼어요. 또 다른 이름, 날짜, 지역, 세 번째 장, 네 번째 장. 민우가 수첩을 넘기는 손이 느려졌어요. 페이지마다 같은 형식이었죠. 이름, 날짜, 지역. 어떤 페이지에는 주민등록번호 같은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어떤 페이지에는 주소가 함께 있었죠. 마지막으로 적힌 이름 옆에는 날짜가 없었어요. 아직 쓰이지 않은 칸이었죠. 민우가 수첩을 덮었어요. 방 안 형광등이 조용히 윙윙거렸어요. 수첩 안의 이름들은 모두 실존하는 누군가였어요. 혹은 실존했던 누군가. 강철중 하나를 잡는데 30년이 걸렸죠. 그 수첩 안에는 아직 이름이 확인되지 않은 칸들이 남아 있었어요. 민우가 수첩을 손에 쥔 채 창밖을 바라봤어요. 인천 서구의 밤거리에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 중에 누가 그 이름을 쓰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채로 낡은 신문 한 장에서 시작된 이병 이민우의 싸움은 총알이 빗발치는
어둠 속에서도 끝내 무너지지 않은 한 청년의 이야기였어요. 권력의 뒤에 숨어 30년을 살아온 살인마는 결국 자신의 목소리로 스스로를 무너뜨렸죠. 정의는 늦어질 수 있어도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걸 이 이야기는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첩 속에 남겨진 이름들은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조용히 숨쉬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나가 억울한 사연 주인공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의 달인의 채널의 모든 영상은 AI 보조도구를 통해 제작된 창작 콘텐츠입니다. 등장하는 인물의 외형 단체의 명칭, 지리적 배경은 모두 실제와 무관한 가상의 장치임을 명시하며 유튜브 정책에 따른 AI 생성물 고지 의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